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윤동주 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편과 2편 굉장히 재미없었죠. 윤동주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그 일생을 훑어보고 있는데 정작 시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이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예요. 그리고 또 살았던 동네는 이런 동네예요. 뭐 이딴 얘기만 실컷 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윤동주의 그 시적 삶, 시인으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숭실학교 시절, 평양의 숭실학교 시절, 이 시기부터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하는 말씀을 먼저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혜영의 그 엽새, 윤동주 세 번째 시간. 어제 제가 그 팟빵에다가 제목으로 그 윤동주의 서시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마 그 윤동주의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제 얘기했었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생각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윤동주가 어제 드디어 숭실학교로 갔죠. 평양의 숭실중학교. 이 숭실중학교로 유학을 간 게 윤동주로서는 가족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간도를 떠나서 처음으로 외지 생활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뒤에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연희 전문 들어간다고 서울로 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가고 하는 이런 여정이 있죠. 그러나 28살 또는 29살, 우리 나이로 29살 되는 짧은 생애에서 윤동주는 인생의 절반을 간도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그 간도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그 윤동주의 시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아무리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이렇게 내놓는 시하고 그의 살아온 이력하고가 1대1로 겹치지는 않아도요. 예, 그래도 그의 언어 속에는 그가 살아온 궤적들이 배어 있고, 그가 좋아한 말들 속에 그의 땅의 역사가,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의 역사가 새겨져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간도라는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그야말로 간략하게 봤어요. 간도 중에서도 특히 명동촌이 처음에 유교가 지배하는 지역이었다가 그다음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윤동준의 가족들이 용정으로 이사올 무렵 해가지고서는 그 한 몇 년 전부터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린 윤동주의 마음속에는 유교적인 흔적과 기독교의 강렬한 영향과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생각, 자, 그것이 동경이었든지 혐오였든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동주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하튼 뭐 그랬다 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용정으로 건너왔는데, 용정이라고 하는 곳은 그 북간도의 중심 지역 중에서도 일제가 특별히 그 한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처음에 주재소를 차렸다가 나중에 그 총영사관을 세우고 여전히 이 식민지 조선의 연장선상에서 북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심 지역으로 삼았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원래 그 행정 중심은 연길이었대요. 근데 행정중심 연기를 제끼고 용정에다가 일제가 진을 쳤거든요. 예,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용정이 한인들이 중심지역이었다는 뜻인데, 그 중심지역 중에서도 윤동주가 진학을 한 은진중학교는
누구냐, 문익환 목사도 은진중학을 다녔는데, 예, 여기는 영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라서 그 일제가 여기에 이 손을 댈 수 없는 취해법권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은진중학교가 있었던 그 언덕을 가리켜서 영국 사람들이 언덕이란 뜻으로 영국덕이라고 불렀다는데요. 그 말이 되게 재밌죠. 영국덕. 영국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도 지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효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언덕을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기를 우리가 효창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국덕이 지역이 꽤 넓은데 여기에 학교들이 여러 개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자, 이런 지역 속에서 윤동주가 말하자면 그 민족의식 강한 애국지사 같은 선생님들한테 조국 독립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거나 은진중학교는 4년제 중학교였고 일제의 편제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5년제를 나와야 된대요. 예, 그래서 윤동주가 숭실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제의 편제 때문에 5년제 학교인 숭실을 다니기 위해서 평양으로 간 건데, 근데 참 슬프게도 문익환이 먼저 갔어요. 문익환이 먼저 갔는데, 윤동주가 이 숭실 중학교는 편입시험을 쳐서 학생을 받아들였는데, 5학년에 받아들이진 않고요. 4학년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3학년을 마치고 나면 편입시험을 쳐서 숭실로 가야 되는데요. 문익환이 4학년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윤동주가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 버렸대요. 4학년 편입시험에. 그래가지고 3학년 2학기로 들어갔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이때 그의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심적 체험이 있었다고 그 송우회 선생은 윤동주 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수치심이라든가 부끄러움이 그 유교적인 견지에서 나 하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 언제나 똑똑하고 항상 앞질러가고 언제나 모든 것을 잘하고 있었던 윤동주가 시험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윤동주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 말하자면 원죄의식,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서시 같은 그런 깊고 고요한 시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이 송우회 선생의 말씀에도 일정한 부분에 일리는 있어요.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 기독교 사상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도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송우회가 했던 말을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송우회가 했던 말이라기보다 송우회 선생이 소개했던 윤동주의 이때 당시 마음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문익환이 은진중학교에 같이 다녔는데, 명동학교도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다녔는데 한 학년 선배로 와버린 거예요. 윤동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더군다나 명동학교에서부터 은진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문익환 목사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윤동주는 항상 앞서가던 학생이었대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놓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 후기 게시판 잠깐 보실래요? 예, 방송 후기 게시판에 이렇게 보시면, 노혜경의 그 옆에 방송 후기에 보면요. 두 번째 페이지에 오케이 마리님께서 사진을 한 장 올려놓고 계세요. 예, 뒷줄 가운데 문익환 목사고 뒷줄 오른쪽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교모를 쓰고 있죠. 이 교모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예, 문익환 목사님 말씀입니다. 숭실 시절에 윤동주와 나와 또 다른 친구들 2명 모두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옛 생각이 정말 새롭지요. 어쩌고 저쩌고. 자, 이 사진이 윤동주와 모자를 바꾸고 난 직후에 찍은 거래요. 예, 그 사진을 보면 모자 바꿔 쓰던 때의 일을 떠오릅니다. 그 사진에 내가 쓰고 있는 모자가 본래는 동주 거였고 동주가 쓰고 있는 모자가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주가 어찌나 내 모자를 욕심내는지 바꿔준 거죠. 그 당시 우리는 교모를 요새 학생들처럼 기성품을 사서 쓴 게 아니라 모자집에 가서 맞춰 썼었어요. 양복점에 가서 옷 맞춰 입듯이.
머리 둘레를 제거해서 각자에게 맞게 모자를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내 모자는 반듯했는데 윤동주 모자는 좀 꾸깃하게 우그러진 형태로 되어 나왔어요. 동주가 그런 자기 모자를 아주 싫어하고 내 모자를 그렇게도 탐을 내는 거예요. 동주가 평소 물욕이 전혀 없던 성격이고 특히 남의 물건을 탐내는 일 같은 건 더구나 없던 사람인데 그땐 이상하게 그럽디다. 그래서 좋다. 내 모자가 정 그렇게 탐이 난다면 바꿔주겠다. 대신 호떡 사.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호떡집에 가서 호떡을 실컷 먹은 다음 모자를 서로 바꿔 쓴 거예요. 자, 이 사진이 지금 오케이마리님께서 올려놓으신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선이 반듯하게 날렵하게 잡혀있는 윤동주의 모자가 원래 문익환 목사님의 모자였고 문 목사가 쓰고 있는 위가 어딘가 좀 허물어지고 삐뚤음하게 나온 이 모자가 윤동주 것이었다는 거죠. 예, 원래 물욕이 별로 없고 남의 것을 탐을 내는 일도 전혀 없던 동주가 우그러진 모자를 도저히 싫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이 송우회 선생은 바로 이 윤동주의 이 부끄러움, 말하자면 숭실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마음대로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뭐라고 할까? 실패.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의 하나의 드러난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또 한편 생각하면, 자, 이 시기에는 윤동주가 사춘기, 지금은 사춘기가 일찍 오지만, 어쨌든 사춘기 무렵이잖아요. 이 사춘기 무렵 한참, 이제 막 시를 쓰기 시작하고 하던, 그러한 동주입니다. 그러한 동주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준 충격에 더하여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이 숭실학교는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미션계 학교였는데요. 일종의 미션계 고등학교 비슷한 건데 이 숭실중학교가 나중에 신사참패를 거부하다가 결국 폐교를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죠. 평양 숭실학교 출신들이 지금도 이 한국 기독교 총연맹 한기총의 주축 세력. 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죽음을 당한 목사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그런 학교예요. 근데 이런 학교에서 민족주의 교육을 여전히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 윤동주입니다. 예, 근데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정리한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에서 정리한 연보를 가지고 첫째 시간에 여러분께 윤동주의 간략한 생애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거기에 윤동주가 읽은 시집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죠. 꽤나 재미있었던 것은 정지용 시집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강렬하게 없어요. 윤동주가 명동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국경의 밤 시집을 졸업생 전원한테 선물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윤동주 아버지가 사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학생들한테 주라고 했다라고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어쨌거나, 국경의 밤이라는 시집, 그리고 윤동주가 숭실학교 도서관에서 백석의 사슴을 읽고 싶어가지고, 이 사슴을, 100부밖에 안 펴낸 사슴을 도저히 구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숭실학교에는 도서관에 이 사슴이 있어서 이걸 필사를 해가지고 가졌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정지용 시집이야말로 윤동주가 생애 가장 탐독했던 시죠. 숭실중학교에서 윤동주의 문학적 이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본격적인 시작의 바탕 속에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 정지용 시집이 있었던 거죠. 정지용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석사 논문이 정지용이에요. 그리고 박사 논문도 계속 제가 부산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썼다면 여성시를 썼던가 아니면 정지용에 대해서 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윤동주도 이 정지용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나 봐요. 노래를 한 곡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윤동주의 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가 숭실에서 쓰기 시작했던 시 중에 아주 특기할 만한 것이 동시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동시. 자, 이 동시와 관련해서 할 얘기도 또 꽤 있는데,
윤동주의 동시 가운데서 한 곡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드릴 윤동주의 시는요. 햇빛 바람이라고 하는 예, 그런 곡입니다. 아, 곡이 아니고 그런 시입니다. 일종의 동시예요. 들어보시죠. 네, 홍세화의 그 새로운 팟빵 광고까지 한꺼번에 했습니다. 자, 윤동주의 숭실학교 시절에 윤동주는 정지용 시를 접하고 본격적으로 동시를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윤동주의 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로 윤동주가 이 시를 발표한 것은 1934년이 처음이지만, 그러나 1934년보다는요, 윤동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들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건 물론 그 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윤동주가 정지용 시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거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거나요, 이 윤동주가 동시를 쓰게 되었는데 이 동시에 관한 생각이 참 재밌어요. 대부분 이 동시라고 하면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은 공연한 그런 게 있어요. 동시 안 쓰고 싶어 하고. 근데 일제시대 때 의외로 시인들이 동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왜 동시를 썼을까?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이 시와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 의식이 그때 벌써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 시인들이 이 동시를 창작한 시인들이 그렇게 아주 많은 시인들이 동시를 다 창작한 것도 아니고, 동시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약간 일본의 영향인지 몰라도 약간 뭐라고 할까? 엘리트주의적인 폄하의 감정 이런 것들도 있었던 성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지용 시인이 굉장히 당당하게 동시를 썼어요. 일제 시기를 항상 시인들이 이런 일을 왜 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라고 할까? 그가 어떤 시를 쓰든 상관없이 시대하고 꼭 묶여있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윤동주의 시를 윤동주가 마지막에 일제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사실 살해당했잖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생체 실험 때문에 죽게 된 건 사실이지만 어떤 종류의 실험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별로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실험을 당하다가 죽어갔는지를 좀 찾고 싶어서 어제 내내 여기저기 들쑤셔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제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윤동주가 애국지사냐? 물론 그건 아니죠. 윤동주의 일제 감옥에 가게 된 죄명은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윤동주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대한 시인은 아니다. 그는 그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그의 시세계만으로도 그야말로 높고 고고하고 탁월한 언어 감각을 지니고 어쩌고 그래서 훌륭한 시인이다. 따라서 윤동주를 이 민족 시인 애국지사로 보는 견해에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진짜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국어 개론 시간에 국어 개론이죠. 국어 개론 시간에 선생님이 기말고사 문제로 그걸 냈어요. 민족 시인 윤동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윤동주 시를 논하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시금방지게 윤동주를 민족 시인의 틀 안에서 가두는 시도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답안지를 썼던 기억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물론 윤동주는 민족 시인이란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이라면 모든 시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민족 시인이라는 관점 안에서 또는 이 혁명가였다라는 관점 안에서만 시인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육사만 하더라도 육사의 시세계는 그가 해왔던 우리 민족의 해방 독립을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또는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면서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동주의 맑고 고든 시 세계가 윤동주의 사람됨이고 윤동주의 시인됨이라면 그가 살았던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감흥하는 것이 그의 시인다움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윤동주가 지금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윤동주가 박근혜에 대해서 저항 안 했을까요?
윤동주가 박정희 때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윤동주가 박정희에 대해서 저항을 안 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박근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서 시인일 수 있을까? 똑같은 의미로 일제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일제시대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가 그야말로 하늘이 아름답고 땅은 푸르고 이딴 시를 쓰든지 말았든지 깊은 마음속에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산천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가장 근저에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간 일제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이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어떤 결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가 과연 시인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시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박정희의 이런 어떤 무도한 독재적인 그리고 정말 목매한 지금 현재의 다양한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반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동주는 민족 시인이다 아니다라는 이러한 틀로 나누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시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미친 모든 영향들이 윤동주의 언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표상으로서 이해하는 청춘, 정말 빛나는 청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인, 아름다운 문학 청년, 이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게 시에 관한 시인에 관한 전하름의 정견 발표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릴 것은 내가 시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박근혜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시가 뭔지 좆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윤동주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의 시인들이 의외로 동시를 많이 썼는데 그럼 왜 동시를 썼을까? 동시는 대부분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래로 부를 수 있는 동요, 그리고 뭔가 아주 조그마한 생각의 실마리들을 안겨주는 동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몽적이고 교육적으로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동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굉장히 작은 생각할 거리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던져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대가 시인들, 어느 정도 시의 세계가 무르익은 시인들은 의외로 동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마음이 굉장히 혼탁해서 동시를 쓸 주제가 못 돼요. 하지만 정지용이나 윤동주 같은 사람들은 동시를 많이 썼고요. 조금 전에 노래로 소개해드렸던 윤동주의 동시 한 편 들으셨는데, 일단 윤동주의 동시를 한두 편 더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동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윤동주가 숭실학교 시절에 그 동시를 발표를 합니다. 1934년도에 윤동주가 시 3편을 발표를 하면서 나름 시 쓰기를 시작을 했고, 그 34년도부터 윤동주는 자기 시의 말미에 몇을 며칠에 썼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시작한다고 소개를 했던가요? 자, 그랬는데 윤동주는요, 이 별로 시 안 쓰고 있다가 숭실학교에서 불과 7달 학교 다니면서 시를 무려 10편, 거기다가 동시까지 5편을 쓰게 돼요. 무려 10편의 시, 그리고 무려 5편의 동시를 썼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편을 소개를 할게요. 이 동시 제목은 조개껍질입니다. 조개껍질, 윤동주.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울 언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껍데기. 여긴 북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껍데기. 대굴대굴 굴리며 놀다 짝 잃은 조개껍데기, 한 짝을 그리워하네.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소리. 이게 윤동주가 썼던 첫 번째 동시예요. 아주 귀엽지 않습니까? 이 귀여운 시 속에서도 그 짝이른, 외로운, 그리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숭실학교 시절은 그가 사용했던 언어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리고 이 획기적인 변화의 속에
이 숭실학교 도서관에 있었던 수많은 시인들의 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 윤동주는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들 가운데서는 최초로 일종의 문학 청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난 이후에 문학 활동을 시작을 했던 시인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윤동주는 특별한 어떤 사조 이런 것들의 영향은 받지 않았을지 몰라도 선배 시인들의 시를 읽고 그러면서 언어 감각을 세련시켜 갔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더니즘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파들을 얘기하겠지. 사람들이 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파들을 얘기하겠지만 결국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가 시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의 모국어, 이 모국어의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은 민족의 사상 감정이 아로새겨져 있죠. 하다못해서 바람이라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윤동주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좋습니다.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냥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파랗게 보이는 텅 빈 공간, 이러한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한민족이 하늘을 우러를 때 참 많은 생각을 하죠. 어떤 때는 하느님이기도 해요, 하늘이. 어떤 때는 천지신명이라고 할 때 천이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배고픈 날 우르르면 정말 함께 울어주는 먹구름 낀 하늘이기도 해요. 수많은 자연적인 경험과 역사적인 경험들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 언어가 하늘이지요. 윤동주가 하늘과 또 바람이라고 했어요. 자, 바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지용의 시에도 바람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바람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지만 윤동주의 바람이 반드시 그렇게 성령이라고 해석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바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할 때 이 바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어 감정 속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몰고 오는 하나의 동력입니다. 봄에는 봄바람이 불어와서 봄이 와요. 가을엔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이 와요. 겨울에는 북풍 한설이 몰아쳐서 겨울이죠. 이렇게 바람은 하나의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계절이 익어가고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의 흐름이고, 이러한 자연에 더하여 많은 종류의 역사적 경험들이 바람이라는 말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동학 바람도 있었고요. 수많은 바람들이 있죠. 자, 이러한 언어들이 윤동주의 생활 환경 속에서 윤동주의 사상과 감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윤동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인을, 그리고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박근혜를 지지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를 이해하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그 하나하나 언어들이 깊이와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박근혜 같은 이 정말 본바 없는 민족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이상한 얼빠진 혼이 나간, 김정난 시인의 말씀에 의하면 혼이 비루한 그러한 박근혜를 지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죠. 뭐 시 얘기하다가 계속 이렇게 시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들만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윤동주의 동시들이고 시들인데, 이 정지용의 동시도 보면 참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잃어버린 우리의 동심. 원래 우리의 어린이들은, 언제나 어린이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뛰어놀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러한 그 삶을 누리면서 성장을 해야지만이 사랑 넘치고 공동체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줏대를 단단히 세우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상화의 말처럼 지금은 봄도 빼앗겨, 지금은 땅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긴 것이 우리의 어린이들이고,
예, 윤동주랍니다. 정지용의 많은 시에서도 드러났다듯이 고향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부르는 이 꿈엔들 잊히지 않는 그 고향 속의 어린이들이고,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지용 시인은 시집을 엮으면서 자기가 썼던 동시들을 정지용 시집에다가 한 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시집을 읽으면서 윤동주는 어쩌면 나도 동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이 송우회 선생의 주장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 윤동주의 동시에 드러나는 특징들은 생각보다 어둠에 관한 시들이 많습니다. 윤동주는 어둠을 바탕 삼아서 현실의 어려움을 의지력으로 이겨낸 시인, 고통을 고통으로 방치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낸 시인,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두운 현실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시인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예,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린아이, 동심, 이 동심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았다라고 하는 것이 반증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타고난 것도 있었겠고, 그리고 비록 일제의 그 말수가 거기까지 뻗쳐서 몹시 괴롭기는 하였으나, 이 한반도 내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었던, 명동촌과 간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덕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그가 기독교의 세례를 아주 깊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정지용과 윤동주는 좀 뭐라고 할까? 공통점이 있죠. 정지용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윤동주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 장로교 신자였죠. 그런데 이 윤동주의 동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동시는 원래 작아요. 어린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가정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 시대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거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담론적인 세계보다는 자연의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게 어린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를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눈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놀랍고 경탄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윤동주도 그랬죠. 즉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눈여겨보면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이죠. 윤동주가 심지어 동시에서도 많이 썼던 단어들이 암흑, 밤, 겨울, 눈, 어머니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러한 어휘들을 윤동주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 암흑이니 어둠이니 겨울이니 밤이니 눈이니 가족이니 뭐 이러한 얘기들은 자칫하면 쓸쓸함, 그리움, 고통, 괴로움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윤동주는 이 모든 단어들을 이 세상을 포용하고 감싸 안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안 씁니다. 즉 이 별 해는 밤 같은 이건 동시는 아니고 시만 보더라도 별 해는 밤 같은 시에서도 보면 이 별을 해는 밤에 보면 민족을 잃은 청년의 괴로움이 쫙 배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동주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어린 이 세계의 어두움을 이 어둠 속에 빛을 감싸 안는 넉넉함으로 바꿔낼 수 않은 심성이 별 해는 밤 같은 시들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 이 노래 신청이 아이고 이거 뭐고 노래 신청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고른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고 돌아올게요. 누구냐? 저는 이 노래를 조영담보다 이 사람이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송창식입니다. 송창식이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의 십자가를 들려드립니다. 네, 송창식이 불러드린 십자가였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사실 저 참 윤동주 시들 되게 많이 좋아하지만 이 시 참 좋아해요. 한 번 더 노래가 아니라 목소리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시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시예요. 어떤 분들은 뭐 순교자 의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이 정말 짜릿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는데 어떻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모순적인 말 속에 윤동주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단언하자면 윤동주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고난을 내가 한 몸 십자가에 예수처럼 못 박혀서 한 큐에 해결할 수가 있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들을 두고 윤동주가 민족 시인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인의 증거라고 봅니다. 시인이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행복하다면 시인들은 행복한 시를 쓰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간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그러한 시대는 없고요. 그 고난의 경중이 있을 뿐입니다. 식민지에서의 삶이 어떠했던가 하는 거를 고작 독재를 겪어본 저 같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독재를 겪어본 저 같은 세대들을 90년대에 이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었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잘 나가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지금의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독재도 겪었고 뭣도 다 겪었는데 지금 그까짓 게 뭐가 대단하다고 힘들어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 그 자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행복보다는 괴로움 쪽에 좀 더 마음이 가야 시인이고 그래서 윤동주는 시대의 괴로움을 안고자 했기 때문에 시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9분밖에 안 남아서 새로운 시로 넘어가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 숭실학교 시절에 윤동주의 시인으로서의 자아가 확 눈을 뜨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7개월밖에 살지 않은 숭실학교지만 그러나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용정에 있던 윤동주가 일제의 본격적인 지배하에 있는 반도로 들어와 봤다는 것입니다. 본토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토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윤동주의 문학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숭실학교, 윤동주는 사실은 자퇴를 하고 숭실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그 용정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7개월만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명학원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연희 전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짧았던 7개월이지만 윤동주에게 남긴 숭실의 흔적은 만만치 않았죠. 이 숭실이라고 하는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오산학교라든가 이런 학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죠. 이 숭실학교 학생들도 또 대단한 게요.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 하면 그 3.1절 날이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해마다 3.1절 날이 돌아오면 이 숭실학교 학생들은 3.1절이 우리에게는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이고 일본에게는 신사참배하라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등교를 해가지고서는 책상에 엎드려서 꼼짝을 않고 하루 종일을 지냈답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엎드려서 누워 자는 거 말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상에 그냥 엎드려서 1시간을 있을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이 숭실학교 학생들이 하루 종일 3일절 날 하루 종일 책상에 엎드려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분노를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저항으로 표현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것이죠. 숭실학교엔 일본 사람 선생도 있고 한국 사람 선생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 학생들의 저항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력들이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뭔가 굉장한 시인이 되기에 적합한 굉장한 참 이 이력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젊은이들은 자기 시대 속에서 이렇게 큽니다.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그리고 어떠한 젊은이들은 시인이 되지요. 예, 어떤 젊은이들이 시인이 될까? 우리는 윤동주를 통해서 그 시인됨의 어떤 하나의 전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 윤동주 시대에는 시인이 되고자 한다면 선배 시인들의 시를 탐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생뚱맞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미 윤동주의 시대는 한국말로 된 것이 시라고 하는 시의 분명한 잣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말로 된 어떤 언어 형태가 시다라고 하는 나름의 분명한 잣대가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근대시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1935년 이후에 시를 쓰게 된 윤동주에게는 지나간 30년의 역사 동안에 한국의 현대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시의 형태가 어느 정도 합의된 형태가 있었고, 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윤동주는 다른 선배 시인들의 시집을 굉장히 탐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 언어 행위가 아니고, 나름 수련과 훈련을 거쳐서 그 나름으로 문학사가 시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형식을 따라가면서 창작을 하는 일종의 훈련된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일화가요. 윤동주가 숭실학교 시절에 교지 편집을 했는데 그때 문익환 목사가 시를 한 편 투고를 했대요. 투고를 했더니 윤동주가 딱 이렇게 이거를 심사를 하고는 이게 무슨 시냐라고 했답니다. 그 말 바람에 이 문익환 목사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윤동주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나는 시를 안 썼을지도 몰라라는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자기 나름의 시관이 굉장히 분명했지요. 이런 점에서도 윤동주는 우리가 꿈꾸는 낭만적인 문학 청년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고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윤동주가 민족 시인이었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 시에 관한 수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즉, 한국 시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시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자의식을 지닌, 그 다음, 한국 시의 역사 속에서 한국 시가 감당했던 목, 즉, 우리의 민족 의식을 언어 속에다가, 품어안고, 민족 국가를 지켜내는, 시의 형식들을 발전시켜온 사람들. 그 언어 하나하나에 아로새겨진 시대의 문제들,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정신들, 이런 것에 민감해서 그 시대의 정신을 담보하는 언어를 발설하기 위해서 시대의 고통 가까이 가는 사람들. 윤동주잖아요. 그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가 이런 시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운동하다가 죽게 된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재에 저항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서 쉽게 타협하고 아름다운 것이 최고야 하면서 민족의 문제, 시대의 문제, 역사의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시를 좋아한다 또는 내가 시를 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인은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 좀 심했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미처 인사를 못 드려서 지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맹철호님
그리고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이게 이제 윤동주 시집의 초판본 표지인 것 같은데, 예, 선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요즘 김소월 시집하고 서울 시집하고 정지용이란다. 이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복간본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시 베스트셀러 순위 막 1, 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예, 에벌리고님, 신성우의 서시를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넘어갔어요. 로니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내일 들려드릴게요. 에벌리고님, 로니님, 취몽님, 가을님, 그리고 달구지님, 클라양님, 다은아빠님, 해님처럼님, 그리고 그 밖에도 게시판에,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들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저의 이 북콘서트가 내일로 다가왔어요. 예, 내일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도 딥다 많아요. 제 패친들이요, 커피도 준비하고, 유기농 한라봉 주스도 준비하고, 우리밀 쿠키도 준비하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솔메이트도 준비하고 해서 저도 비누 한 조각씩 준비하고 있어요. 예,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이 아니구나. 시그널 맞구나. 시그널 틀어놓고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노혜경의 그 엽세, 1월 첫째 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멋있는 청년 연희 전문 시절의 윤동주. 물론 핵심은 연희 전문 시절에 누구를 만났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가 이 시대에 어떤 시인이었을까? 그리고 연희 전문의 시인이란 무슨 뜻일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